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수능 세대는 아니신가요? 수능을 지켜봤죠. 네, 죄송합니다. 장 소장님 아예 말씀에 본고사 세대신가요? 학력고사. 네, 본고사는 학력고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일단 많은 화제거리가 나오고 있는 또 인물은 또 이뇨한 위원장입니다.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뇨한 혁신위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친윤 중진에 대한 험지 출마, 이른바 우유를 가지고서 또 발언을 해서 상당히 또 큰 파급 현상을 불러오게 됐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신호가 왔다. 윤 대통령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외부에서 혁신위원장과 대통령이 만나는 건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만나진 않지만 격려를 했다. 자,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이 말을 두 분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장 소장님. 내 뒤에는 용산이 있어. 허투루 듣지 마. 나 개인적인 이뇨한의 얘기가 아니야. 이건 진중하게 들어야 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단순히 무시하고 그냥 없던 일로 치부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협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말인 즉슨 용산의 말이다.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라 안 했어요. 용산의 말이다. 용산에. 네. 용산은 대통령 뒤에가 아닌가요? 있다. 용산에 용산이 뒤에 대통령이 있다. 계시죠. 계시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용산. 용산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김한길 위원장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서영준 네. 부대변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뇨한 위원장이 드디어 패를 깠다. 패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에 들어올 때 뒤에 누가 있냐.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 발로 해서 이뇨한 위원장이 결국에는 뒷배 미스터리를 공개한 거예요. 내 뒤에는 용산이 있다. 그때 한참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추천이었다. 근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의지하는 분이다. 그럼 이 함수관계가 뭐예요?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거를 숨기고 있었다가 최근에 좀 저도 이 뉘앙스가 애매했어요.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했잖아요. 그 매가 이거였던 거예요. 용산 가서 매 가져왔어요. 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윤신매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를 밑줄치고 용산이다. 그렇죠. 용산이죠.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마음.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만나려고 요청을 했을 때는 만날 수가 없죠. 지금 이 메시지만으로도 공천 개입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총선 개입, 공천 개입이면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혁신안, 그러니까 친윤을 치워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강한 의지. 결국엔 이 오도가 용산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님이나 저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뇨한 위원장 뒤에는 용산이 있다라고 해석을 받는 것 자체가 네. 이뇨한 위원장에게도 안 좋고 용산에도 안 좋고 김기현 당대표에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의도된 건지 전략적인 건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영남권 중진 의원들 결단해라, 희생해라, 험지 출마해라, 불출마해라 2주 전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 뒤에는 용산이 있어 라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싶어 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작용이 더 커 보여요. 당무 개입 논란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은 뭐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주장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무 개입 안 해요라고 하더라도 아유 어떻게 당무 개입을 안 해요 대통령이. 근데 이거는 이제 당무 개입까지야 늘 해왔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이거는 공천 개입이 되면요 이거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말은 좀 너무 덧붙이는 말 같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실형 2년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 기소했던 분이 중앙지검장 하시던 윤석열 현 대통령하고 한 법무부장을 하던 서울지검 당시 3차장이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공천 개입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총선에 개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해서 실형 2년을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나간 해석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을 딛고서라도 지금 친윤을 솎아내겠다는 용산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고 저는 보이는 거지. 자, 그런데 더 궁금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뇨한 위원장 거침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는 또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발진이다. 이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는 또 급발진이다. 또 용산발 소신껏 메시지에 대해서는 주 없는 원론적인 얘기다. 또 최근 장제원 의원도 권력자가 뭐래도 할 말은 한다. 장 소장님 이걸 해석하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은 임 위원장의 표현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서서히 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버티고 반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죠. 당의 일에 용산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뇨한 위원장에게 아주 센 경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에는 저는 혁신위와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당대표가 약간의 긴장 관계를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험지 출마와 불출마와 관련해서 완전히 감정이 틀어진 것 같아요. 당대표랑 혁신위원장하고. 아니 근데 이것이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단순히 인 위원장에 대한 질책일까요? 아니면 대통령과도 생각이 좀 엇갈린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낚이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뇨한 위원장을 향한 반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항을 한다? 여러 가지 좀 항거를 한다? 그렇게 좀 간이 크거나 배포가 있는 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이뇨한 위원장. 아니 왜 가만히 계시는 왜 대통령을 왜 끌어들여 이뇨한 위원장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X표 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 위원장의 이 소신껏 하라라는 것을 대통령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는 좀 과장된 표현. 아니 뭐 과장되진 않았겠죠. 이뇨한 위원장도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김기현 당대표는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뇨한 위원장이 뻥카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서 용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장을 냈겠죠. 침묵한다는 거는 그 말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니 원론적인 얘기했어요. 그렇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서는 뭐냐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을 보면 딱 그거예요. 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죠? 고양이를 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배포든 간이든 상황이든 간에 정치함에 있어서 이제 나 버림받는구나. 아무리 친해도. 그럼 정치가 그렇죠. 뭐 장제원 의원이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장제원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데요. 자격 없어. 다시 같은 사람이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니까 가장 그 핵심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감히 나를 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제원 의원은. 이제 뭐 보통 영화에서 보면 잘 따라다니다가 두목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변심해서 두목을 노리죠. 뭐 이런 보통 시나리오를 우리 많이 보는데 영화입니다. 영화 같은 것인데 이게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다 쓰고 나서 날 버려 하면서 그 반발들을 지금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 인간적으로 좀 느끼면서 반발하고 있다.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번 궁지에 몰렸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런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제 속내를 드러낸 분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장제원 의원도 알고 있대요. 본인이 그 지역에 출마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어차피 내가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는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 거예요. 버티고 싶겠지만은 버틸 수 없다라는 것. 워낙 상징성이 큰 분이잖아요. 윤핵관, 영남, 중진, 삼선 다 걸려요. 그러면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결단을 내린다는 건 뭐 불출마나 험지 출마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형 행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뭐라고요? 될까요? 대형 행사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를 그건 버티고 싶었던 거죠. 내가 버틸 만큼 버텨보고 내가 기싸움에서 버티는 강도가 세가지고 저쪽에서 그래 장제원은 무소속이라도 저기 출마하겠구나. 그 장제원은 좀 내비두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자 본인의 세과시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부터
되게 많은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해 또 장제원 의원이 결단을 해야 될 명분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주 부대변인에게는 이걸 네. 여쭤볼게요. 이 인유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어떤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신과 다르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5 혁신안을 보면 이번엔 대통령실로 훅 들어갑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출마 자제를 권고하거나 전략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한 이유가 뭐죠? 저기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지금 한참 지금 다툼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거기를 못 넣으면 3호안이든 4호안이든 5호안이든 10호안이 나와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2호안. 장제원 의원이 반발하고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 버티고 김기현 대표가 급발진하지 말라고 하는 이 2호안에 대해서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요 청년 비례 50%를 한 달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여기 전략공천 안 되고 출마를 자제해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중진들 특히 윤핵관들의 험지 출마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혁신위는 이제 문 닫아야 된다. 뭐 그런 위기감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검사 출마 또는 용산에서 차출되는 후보자들이 중진 불출마 지역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차원이라면 구색 맞추기죠. 그다음에 지금 친윤 천혜기가 결국에는 찐윤으로 채워넣기 위한 이런 용산의 구도다 이런 오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네. 그냥 한 사안을 일단 툭 던져놓은 것 같은데 이미 뭐 저기 사표 수리 다 되고 지역구 출마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뒤늦게 무슨 뒷북 치십니까? 근데 여기 4.5 혁신안 중에 네. 예측되는 것 중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출마 자제 권고 이거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꼭 출마는 하되 뭐 전략공천은 배제하자. 경선을 경선해라. 원칙으로 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괜찮지만 당신들 다 출마 자제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참모 중에 출마할 사람들 모아놓고 뼈를 깎을 각오로 다 열심히 일을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구색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장 소장님 이제 이 국민의 내부 사항을 잘 동태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태. 생태. 네. 네, 자제해 주시고요. 네. 계속 심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네.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혁신위가 타이밍도 빠르고 너무 거칠다. 네. 이 인유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완장을 차고 와서 점령군처럼 군다. 대통령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이게 당직자 입에서 나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자, 장 소장님.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손 누굴까요? 누구의 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얘기한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결국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처음에 인유한 위원장도 고백을 했잖아요. 저 친해요. 매일 통화해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아니에요. 3-4번 정도 통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가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비판들이 혁신위가 일을 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혁신위가 그러면은 대통령 눈치도 보고 김한길 위원장 눈치 보고 김기현 당대표 눈치도 보고 장제원 눈치 보고 그렇게 혁신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완장차고 와서 점령군처럼 굴어야 혁신의 칼을 휘두르지 눈치 보면서 무슨 혁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건드려? 나 화가 났어. 그런 분이 인터뷰를 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이 많이 나올수록 어쨌든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성시 부대변인께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름이 계속 거론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약과 활동을 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치권에서 계속 오랫동안 김한길 위원장이 거론되는 이유 뭔가 특별한 정치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재주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주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을 좀 만드는 제조하는 능력이 좀 있다. 그게 뭐 꼬마 신당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전략 지략가로서는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거론될 수밖에 없고 쓰임새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 없이 본인이 쓰임새가 있다면 어디에서든 가서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정책 컨설트의 역할들을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게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정치색이 없기 때문에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아, 정치색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이 정치가 미숙하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한테 나름 많은 신뢰를 주고 한번 국민의힘이 이 당을 바꿔보십시오.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저는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 과정들이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용산의 어명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 틀림없이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략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네. 이 와중에 이 장성철 소장이 또 단독을 가져왔습니다. 자, 조만간 김기현 대표가 십자가를 지고 수습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장 소장께서 다음 주 국민의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했다고 하는데 자, 좀 털어놓으시죠. 그냥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소문, 용산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뭐냐면 김기현 당대표가 다음 주에 그만둘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해서 내년 총선을 맞이할 것이다. 그 비대위원장으로는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올 가능성이 높다. 핵심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좀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요? 그냥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보였고 그러한 내용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얘기를 한 건데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김기현 당대표 측에서 이런 소문이 나니까 당원 당규를 친정에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만둘 생각은 없고 쫓아내려고 하더라도 선출직 최고위원들 3명이 동시에 그만둬야 되는데 최고위원들 보니까 그만둘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좀 과장된 말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좀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문이 눈덩이가 붙었는데 일단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죠. 대통령께서 토요일 날 귀국하시고 나서 주말에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좀 판단하실 것 같다라는 것은 공통된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야기를 근데 잠깐 네, 물리적으로 말씀하시죠.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예산을 끝내놓고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예산? 정기국 예산국회. 예산이요? 예. 예산을 뭐 당대표가 하나요? 원내대표가 그럼에도 하면 되지. 불구하고 지금 예산 시즌이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든 아니든 비대위 체제로 가면 혼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당대표 보좌관도 해보고 원내대표 보좌관 해봤는데 예산은 당대표랑 상관이 없어요. 정책 의장하고 장소영 예결이 혹시 간다. 이 분석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실에서 뭐 연락이 오진 않았나요? 연락은 저한테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저랑 연락했다가 좀 지켜요. 네. 법적으로는 연락 잘 안 해요. 괜찮으신 거죠? 법적인 문제보다 그냥 아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알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동훈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진까지 많이 노출이 되면 방송이나 또 인터넷에 출마 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의 공개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의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이걸 가리켜서 국무위원회 가족들은 의뢰이 많이 노출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좀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례적이죠. 출마 각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국무위원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보도되는 거 저는 자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나 뭐 예를 들어 대선 후보의 뭐 배우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노출이 되지만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국무위원이 14명이 넘는데 누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날 행사도 보니까 뭐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날 보니까 다 국무위원 배우자들이랑 여러 이제 기관장들의 배우자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유독 딱 찍어서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만 솔선수범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69명의 그 배우자들은 솔선수범 안 했나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 예를 들면은 비롯해서 많은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쓰면 일반적이죠. 근데 딱 찍어서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솔선수범을 또 쓴 거고 저도 기자생활 한 8년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기사를 쓸 때 사진 기사를 써더라도 한 장을 나가거나 2개, 3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추고가 됩니다. 아니면 텍스트로 쓰더라도 뭐 이제 붙임 사진을 하나, 2개 정도 쓰는데 제가 딱 클릭을 했더니 한 7, 8장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스냅 사진을 다 올렸어요. 저는 이거 좀 과했다. 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혹시 법무부 홍보 쪽에서 뭐 좀 이렇게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그렇게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의심까지 하여튼 하게 되는 수준의 기사였기 때문에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아주 음모론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아니 좀 근데 제발. 저는 참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긍정적으로요? 왜 그러면 이제 대놓고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뒤에 숨어서 그렇게 막 정치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딱 두시고 배우자도 나오셨으니까 총선 출마 선언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 제가 네. 여쭤볼게요. 추경호 장관 배우자가 거기서 봉사활동을 해요. 네. 같이 했어요. 김용호 통일부 장관 배우자도 같이 봉사활동했어요. 여러분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 사진을 갖다 쓰겠어요, 기자로서. 저는 건재순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기자분들이 예. 관심이 있는 게 한동훈 장관 배우자일 수밖에 물론 그건 없어요. 맞죠. 장소장께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럼 거의 출마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치적으로 그냥 저 모양새, 행보, 메시지를 보면은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배우자의 사진도 공개적인 활동도 하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거칠어졌죠. 예. 그런 거 보면 그냥 나 법무부 장관으로만 있지 않을래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파괴력은 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을 만약에 어디에 출마시키거나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 했을 때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했을 때 중도층이 와 나는 국민의힘 지지 안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됐네, 선대위원장 됐네. 나 그럼 이제 국민의힘 후보 찍어야지. 과연 이럴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지층은 환호하겠죠. 좋아하겠죠.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으나 한동훈 장관만으로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좀 부족해 보여서 내년 총선에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가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재판 리스크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법원이 위정교사 혐의 이건 따로 이제 병합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 법원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때 기각을 했지만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총선 전에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 선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여러 이제 법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총선 전에 나오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나오게 된다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이제 법률 전문가들 얘기예요. 저희 주변에요. 아마 민주당 쪽 측이겠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병합을 하지 않고 이제 분리해서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하나라도 재판 더 받게 하려고 계속 분리해서 하자고 요청을 한 거를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아예 찢어져서 이제 재판이 되더라도 나중에 됐을 땐 본안으로 합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내용에서도 선고는 또 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내용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제 네. 본안으로 합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나서 바빠지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뭐 지금 뭐 보수 쪽이나 뭐 나머지에서 기대하는 뭔가 총선 전에 이게 뭐 유무죄가 나와서 뭔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 80% 이상은 총선 전에 1심 나오기 쉽지 않다. 강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위정교사 혐의 쪽으로 더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위정교사 혐의도 총선 전에 1심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 보통 법원이 판단을 잘 안 하고 2월 달에는 법관 정기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2달 동안 법관들이 좀 재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또 3월 달 되면은 바로 이제 총선 국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총선 국면 들어갔는데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려 이런 정치적인 부담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때 변수가 되긴 어렵다. 왜냐? 판결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라고 아하. 전망이 됩니다. 자, 장소장께 이것도 이어서 물어봅니다. 네. 워낙 지금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공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네. 또 검사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인데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이 안 된다, 방탄 탄핵이다, 나를 탄핵하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만한 명분이 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또 개인적인 신상 의혹이 많은 이정섭 검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탄핵 남발한다는 또 비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 소장님 보고 계신지요? 행정부와 여권 그리고 권력을 견제한다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판단하면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탄핵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로 하더라도 이정서 수원지검장인가요? 지금 이재명 2차장 검사입니다. 네, 그 이재명 당대표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담당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탄핵한다라는 것은 왜 우리 이재명 당대표 왜 수사하려고 그래? 수사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부여한 그 소중한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국회의 권리를 저런 식으로 당대표를 보호하고 남용하는 것은 썩 국민들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예를 들면 이정석 검사가 불법 위법적인 부분이 그냥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덮어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사 이정섭에 대해서의 어떤 내부에서 징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말하자면 헌법상 보장된 입법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저는 순수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오해 소지는 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를 막아버리려면 말하자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은 이정석 검사보다 더 높은 단위에 있는 뭐 지검장이나 그 위에 사람들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징계받은 것도 그러니까 없고 예를 들면 잘못하는 그런 거죠. 것이에요. 빌미를 잡아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현상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주장을 했었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검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위법성 있고 불법성 있는 검사 1인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 당론은 오는 30일 1일 탄핵 이동관 방통위원장 2명의 검사 재추진한다는 입장인가요? 그거는 뭐 확고하게 처음부터 이제 철회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 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재에다가 의견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었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신청인들의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다, 피해를 주지 않았다로 얘기해서 요목조목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끝나고 30일 날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 라는 어떤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 선생님께 짧게 국민의힘은 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김진표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 또 가처분 신청까지도 재상정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것은 이제 철회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에서 이거 철회됐어요. 다음번에 다시 제의할 수 있어요라고 결정하는 순간 이것은 그냥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 권한쟁의 심판 뭐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는 그 국회 일인데 국회에서 알아서 절차적으로 하세요라고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헌법재판소가 또 지나치게 네. 관여는 또 그렇죠. 꺼릴 것이다. 그렇죠. 네. 의장의 권한인데. 알겠습니다. 의장이구나.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